국제영화제 아주담담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주간지 시네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영화의 오늘 비전 부문에 새 감독님들 모셨는데요. 감독님들 우선 각자 먼저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실까요? 김미영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절의 고도의 감독 김미영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둠둠을 연출한 정원희입니다. 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인의 연인을 연출한 한이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과 나눌 대화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세 분 작품을 아직 이제 다 보지는 못한 관객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각자 본인 작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한인미 감독님부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만인의 연인에 대해서. 만인의 연인은 18살의 소녀 유진이 사랑에 눈을 뜨고 그로 인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관계에 대해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좁은 시각으로 소비되어 온 소비되어 오고 대상화되어 온 만인의 연인이라는 캐릭터가 실은 다면적인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원희 감독님은요? 네, 둠둠은 미혼모인 주인공 이제 이나라는 캐릭터가 결국엔 그 일렉트로닉 음악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요. 그것에 이제 가장 좀 장애가 되는 어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이제 미혼모라는 신분과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제 엄마와의 갈등 같은 것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음악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녀 간의 갈등에 관한 얘기의 어떤 두 축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절의 고도는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버지 애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만 그 사람이 사실 결코 자기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어떤 길을 찾아 나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세 분께서 굉장히 떨리실 텐데 아직은 그래도 네, 영화 요약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세 영화 속의 인물들을 좀 다시 종합을 해보자면 만인의 연인에는 이제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엄마와 갈등하면서도 실은 자기 자신도 어떤 삼각관계의 고난에 처해 있는 유진이라는 10대 여성이 등장하고 있고요. 둠둠에는 DJ도 잘하고 싶고 동시에 아이도 키우고 싶은 미혼모 이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절의 고도에는 원래 조각가인데 조각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그리고 자꾸 세상과 이렇게 유리되려고 하는 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윤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인물들의 제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들이 어떤 대단히 드라마틱한 비극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기보다는 매일 처하고 있는 일상의 위기들, 그 우리의 매일의 저류 아래에 흐르고 있는 어떤 위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세 분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 색 일상의 위기라는 주제를 잡아보았고요.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여성 감독의 시선을 읽어낼 수 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 세 작품 다 모녀 관계 또 부녀 관계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와 정서를 추출해내고 계시거든요. 이 어떤 혈연 관계, 가족 관계의 코드는 좀 어떻게 이 영화들에 삽입이 되었을까요? 어떤 영감으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이제 첫 GV 하신, 그리고 오늘 이제 윤유선 배우님이 극중 엄마를 연기한 윤유선 배우님이 부산에 오늘 아침에 처음 내려오셨는데 정원희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네, 저는 아무래도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캐릭터들에게 특히 이제 좀 젊은 층일수록 그것을 가장 방해하거나 좀 갈등이 되는 인물들이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뭐 나이가 좀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어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지만 꼭 그런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더 넓고 조금 이제 젊은 어린 친구들일수록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열망을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가깝고 떼어낼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족의 관계가 가장 갈등을 이뤄내는데 좀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다른 모녀가 나오는 영화가 있죠. 네. 네. 어쨌건 그 한 집에 살면서 되게 가깝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관계이고, 그래서 치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될 때는 그게 혼란스럽기도 한, 그래서 애증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제 영화에서는 모녀가 각자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딸은 그 엄마의 사랑과 자기의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절의 고도의 부녀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치 운명을 이어받는 것 같은 느낌도 네. 있거든요. 상당히 독특한 이제 관계를 또 그려두기도 하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그러니까 시작이 가족 관계는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인의 삶이 자신의 삶과 그 겹치는 지점들, 또는 그 우리가 영화도 타인의 삶을 이입해서 그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여러 장치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는 이 남인데 남이 아닌 존재들로 가장 가까운 존재로 아버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딸이 하나의 인간형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와 딸이니까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런 가까운 관계에 있지만 정말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랑 캐릭터를 좀 더 불러온 쪽에 가까울까요? 굳이 어떤 순서를 따져야 한다면? 네,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항상 관객의 우매한 시도이자 바람이기도 한데요. 저는 새 영화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또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이 작품들에 깃들어 있는 각각의 이 연출자들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이라던가 혹은 이제 본질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계속 가늠하면서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절의 고도와 둠둠 같은 경우는 주인공들이 어떤 다른 영역에 있지만 아티스트들이잖아요. 예술가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만인의 연인은 굉장히 누구나 공감 가능한 10대 시절의 성장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좀 느슨하게나마 자기 자신과의 어떤 연결점이라고 할까요? 좀 자전적인 조각들을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 되게 많은 자전적인 조각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어떤 그 시절과의 거리감이 생기면은 제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흥미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게 10대까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자전적인 조각들 중에서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중심이 되는 쓰였던 것은 동시에 여러 명의 사람에게 사랑을 느꼈을 때 혼란스러움, 그게 제일 컸고,
했고 그 당시에 느꼈던 제일 혼란스러웠던 감정이었고 지금에 와서 그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네. 다른 감독님들은 있으신가요? 없다면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있긴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부터 그 친구들 중에 유독 조각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친구들의 그 20년 가까운 삶을 이렇게 쭉 보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성과를 뭐 낸 사람도 있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어떤 그 일종의 그들도 직업군이라면 직업군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많은 그 다른 삶에 대입시켜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한인미 감독님, 정원희 감독님 다 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시거나 단편 영화를 이전에 장편 이전에 만드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이미 뭐 영화를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 많은 영화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는 뭐 꿈을 이루고 누구는 방황하기도 하는 이러한 삶의 형태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윤철이 느끼는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방황이라든지 고독 같은 것에 또 굉장히 쉽게 이입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 영화를 못 보셨죠, 두 분이? 왠지 저는 두 분이 절의 고도에 굉장히 이입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럴.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이 세 영화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 키워드를 뽑자면 노동의 불안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유진은 거의 혼자서 마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듯이 피자집 알바를 하고 있고 또 이나는 콜센터 직원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설정이라고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윤철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박물관 모형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들이 사실은 노동에 있어서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또 불안한 상태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극 중의 인물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혹은 노동으로 인해서 조금 불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들께서 작품을 쓰시면서 염두하셨던 점들이 생각하신 점들이 있을까요? 이들이 굳이 어떤 일하는 모습, 일하는 형태가 작품 속에 다 드러난다라는 점이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술가도 노동자긴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관점이 있을 것 같고 저의 작품은 좀 더 감정적인 측면에서 돈이 없을 때 혼자 살면 그냥 산에 들어가 살면 되는데 가족이 있고 했을 때 그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입증을 못하는 무력함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관계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저는 네, 그런 게 약간은 표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당연히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의 존재하긴 하지만 되게 드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캐릭터들이 어떤 일을 사건을 겪고 할 때 그 자본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 영화에서는 그 미혼모라는 신분으로 자기의 꿈을 쫓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들이 있고 특히 이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준비를 할 때는 개인의 힘으로 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간절하게 필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음악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꿈꾸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좀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주인공의 바람을 좀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 그 보호받아야 될 존재들을 다뤄왔거든요. 그 전에 단편들은 초등학생이었고 이번에는 고등학생인데 그럼에도 계속 그런 경제적인 열망, 갖고 싶은 것이 항상 있는 그런 욕구를 그려왔거든요. 모르겠어요. 네. 네, 그게 너무 그냥 살면서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무언가 갖고 싶은 갈망 그것이 네. 더 네, 중요한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새 작품에 나오는 공간 얘기도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절의 고도에서 등장하는 자연이라는 공간, 또 절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속과 분리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교류들, 그리고 약간은 거의 신비 체험에 가까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더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역시 둠둠에서도 지하의 클럽과 성스러운 교회라는 어떤 두 공간이 상당한 대비를 이루기도 하고 교류가 있기도 하고, 이제 만인의 연인에서는 외딴 소도시가 나오는데 저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인공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공간들이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각 감독님께서 영화의 배경 설정,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실제 로케이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도시에 대한 거는 모더레이터님이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 공간 자체가 사투리를 쓰는 경상도였기 때문에 그 유진과 유진의 엄마 또 유진의 엄마의 남자친구 정도는 이방인으로서 표준어를 쓰고 있고 그 외의 인물들은 이제 사투리를 구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어떤 섬처럼 보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고, 그리고 유진의 집으로 이제 헌팅을 한 장소도 그림 자체가 굉장히 단독으로 솟아 있는 어떤 섬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유진의 모습과 닮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네,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번엔 차례대로 이렇게 쭉 네. 이어올까요? 네. 늦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질적인 어떤 공간의 두 어떤 존재들에 대한 공존, 같은 그러니까 이질적인 어떤 존재들이 같이 공존하는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엄마가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하고 약간 회색빛의 그냥 주택가 골목, 그다음에 그 안에 굉장히 뜬금없는 지하실의 네, 대피소 같은 네. 그런 벙커 같은 공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예전에 주택에 이제 있었던 그런 공간, 그다음에 그 클럽이라는 또 채도가 되게 많고 색도 많은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그 대비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 다른 어떤 이질적인 그 두 공간의 충돌 같은 것들이 좀 흥미로웠고, 그 주인공은 어쨌든 그런 공간들을 계속 다니면서 갈등이 쌓이고 뭔가 감정이 쌓이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공간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 집에서 멀리 떠나서 산이나 뭐 절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그 바깥 세상을 다 잊고 싶어서 가는 건데, 결국 거기 가서는 정말 그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붙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비가 필요한 공간을 찾았던 것 같고요. 저희 배우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세속 공간은 관계 안에서 뭔가 되게 규정된 것도 많고, 그렇게 또 그런 역할이어서 그런 연기를 했는데 그 자연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훨씬 감정적이고
훨씬 감정이 확 드러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저희 이제 그 스님 행자님 역할을 한 저희 이연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언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들이 해방이 되나 보네요. 배우들 안에서의 작용이. 네. 네. 이제 잠시 이제 영화 얘기 바깥으로 좀 벗어나서요. 일단은 이제 저기 계신 두 분, 한희미 감독과 정원희 감독님은 이제 이번이 데뷔작이시잖아요. 이제 첫 영화를 만든다는 것의 어려움, 지난함,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희영 감독님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두 분의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걸리셨고 언제 작품을 시작하셔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간략하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최종장으로서 부산국제영화제까지 오시게 됐는데 그래도 약간 일단락하셨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물론 뭐 개봉까지 남아 있지만 그래서 지금의 어떤 소감, 네. 스스로에 대한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떠셨어요? 답이 뻔해서. 저는 한 단편 작업을 이제 끝나고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한 6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거절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좀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도 좀 더 많이 했고 더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막판에 이제 영진이의 지원을 받게 돼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작이 못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까지는 뭐 엄청 불안하게 지냈던 것 같고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 근데 정말 다행히 만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랑 되게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할 것 네. 같아요. 두 분의 작업 시기가 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만인의 연인도 한 5년이 걸렸나요? 네. 그도 한 6년 정도 네. 네, 걸렸던 것 같고 한 3년 시나리오를 붙잡고서 이런 지원을 내고 떨어지고 뭐 내고 그리고 또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더 기다린 그 시간들이 길었죠. 네, 한 3년이 가까이 됐던 것 같고 그 시간 동안은 이거 정말 찍으면 재밌을 텐데 네, 꼭 찍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버틴 것 같아요. 네. 데뷔작을 이제 결국 완성해낸 두 분의 어떤 기쁨만큼이나 사실 독립영화를 지속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정말 꾸준히 감독님만의 색채를 이어가고 계시는 이제 그 김명환 감독님의 어떤 자부심, 성취감도 저는 남다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런 맥락에서 세 분께 다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일이 점점 더 요즘은 뭐 OTT다 뭐다 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거나 혹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뭐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텐데요.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 분께 좀 영화 작업을 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동력 같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런 어떤 힘을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이번 작품을 만드시면서 혹시 재확인한 순간 같은 것, 모멘텀 같은 것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김미영 네. 감독님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 어쨌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극장의 관객으로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극장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작업했을 때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너무 조화로웠는데 막 그들이 막 친해서 물론 친하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역할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각자의 태도가 있어서 그런 걸 제가 발견할 수가 있어서 나도 내 역할을 이 현장에서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발견이 전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아, 영화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를 깨달았을 때 되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뭔가 이 말씀이 굉장히 감격적이기도 하고 영화의 마술이기도 하고 영화 촬영장의 마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배우나 스태프들이 그냥 각자 자기 몫으로 그 영화를 살아내고 있다는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 네.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해석이 너무 좋으신데 그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희 감독은 어떠세요? 네,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영화가 감독의 영화만은 아니고 정말 배우 스태프분들이 각자의 어떤 아티스트적인 그런 아티스트들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특히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의도나 사전에 막 이렇게 상상하던 것들이 뭔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어떤 장면을 만들어냈을 때 특히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 조금 좀 소름이 돋는 어떤 그런 되게 행복한 느낌 같은 것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처음 느껴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고 아마 그 영화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받고 공감을 또 타인을 공감하고 싶고 하는 부분 때문에 또 하는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그 심장을 좀 이렇게 뛰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영화를 하려고 다들 좋아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집에서 영화 보기도 되게 편해졌지만 극장에서 어쨌건 다른 관객들이랑 큰 화면에 풍부한 사운드의 영화를 보는 그 체험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되게 그런 즐거움을 선사해줬던 좋은 작품들이 제 안에 남아있고 그리고 또 그런 영화를 봤을 때 내 식으로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커졌기 때문에 또 그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제가 만든 그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저는 지금 영화제에서 물론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세 분의 영화를 찾아주셨지만 앞으로 관객과 만날 경험이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 이 세 작품들이 관객과 만날 경험이 정말 훨씬 더 길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관객들을 위한 약간의 가이드로서 세 분께서 영화의 한 장면씩을 좀 뽑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뽑아주셔도 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저는 이 세 작품이 이렇게 막막하게 펼쳐져 있는 삶의 자유 안에서 뭐 인간관계 면에서든 자기 삶의 방식 면에서든 무언가 인물들이 오롯이 자신만의 선택을 내리는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관점에서 인물들이 어떤 결심을 내리거나 선택을 하는 모먼트 같은 것들을 꼽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저는 스포일러인데요. 네. 공개를 하셔도 괜찮나요? 아니요. 엔딩이요. 네. 엔딩의 형식은 혹시 공개를 해도 될까요? 엔딩이 네. 오프닝과 네. 대꾸를 이루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그 의미를 관객분들이 가져가시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보통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영화의 후반부에 있어가지고 저도 끝장면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이제 저는 주인공이 이제 음악을 이제 하면서 컴피티션에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피티션 나가서 이렇게 베를린이라는 정말 음악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이 결국에 이제 컴피티션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몇 가지의 그 충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뽑고 싶습니다. 저는. 네네. 베를린 콜링이라고 하는. 네네. 네. 베를린이 부르는 그. 네. 저는 딸의 생일날을 꼽을게요. 저희
행자님 생일날 아버지 거사님이 오셔서 네, 그들의 대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야 그게 사실은 딸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엔 그렇게 들리는 어떤 대화들을 인물들이 하는데 네, 그 장면도 너무 좋고 네, 사실 저희 영화는 그 재미있는 깨알 같은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은데 네, 그런 장면들이 쌓여서 어떤 네. 선택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깨알 같은 홍보를 유머도 있다라고 또 네. 홍보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세 분 이제 어떤 뭐 소감과 끝인사 차례대로 남겨주시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계신 정원희 감독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아직 그 영화를 후반 작업을 마친 지 영화를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좀 어리둥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특히 이렇게 부산 영화제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영화는 음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떤 카타르시스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도 감동적인 부분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한희미 감독님. 네. 저는 사실 이번 촬영 현장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그 전에 그냥 혼자 기다리던 시간과 후반에 혼자 작업하던 시간이 힘들었지 현장에 나가서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기운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게 행복했는데 그 과정이 행복했는데 결과도 행복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다행히 어떤 이 영화제 옴으로써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선사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사실 행복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개봉 잘 해서 많은 관객들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를 꼭 기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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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부산에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영화가 많은 관객분들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영화 보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를 크게 볼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세 분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의 바람은 관객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바람은 세 분이 또 얼른 차기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제 6년보다는 조금씩 짧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